제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한때 저는 말 그대로 거리 위에 남겨진 여자였습니다.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던 날 쌀쌀한 골목 모퉁이에서 덜덜 떨고 앉아있던 저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한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통장 잔고는 몇만 원. 휴대폰에는 돈 언제 갚을 거냐는 문자만 쌓여 있었죠.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한 번에 배신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서진 씨, 대표가 지금 당장 오래. 언니처럼 따르던 선배, 민지 언니가 제자리에 다가와 저를 불렀습니다. 눈썹 사이에 잔주름을 모으고 장난기 하나 없이 굳은 표정이었죠. 네, 제가요? 무슨 일인데요? 잘은 모르겠는데 회계 쪽 문제인 것 같아. 일단 들어가 봐. 평소 같으면 아이 걱정 마 별일 아니야 했을 텐데 그날따라 민지 언니는 유난히 말을 아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대표실 문을 여는 순간 회사에서 제일 오래된 팀장과 인사팀장이 같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한서진 씨. 대표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대표님. 자리에 앉아요. 지금부터 하는 말 녹음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녹음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표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탁 내리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사 자금이 이상하게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요. 그중 대부분이 당신 결제로 나갔습니다. 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찍은 결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제 아이디로 승인된 전자결제 내역들까지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이런 결제한 적이.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리며 민지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대표가 저 대신 민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지 씨가 목격자로 나섰어요. 한서진 씨가 야근할 때마다 혼자 남아서 무언가 자금 내역을 수정하더랍니다. 그치요? 그 순간 민지 언니가 제 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봤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우리가 같이 야근한 날도 많았잖아요. 전 늘. 서진아. 민지 언니가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감정이 싹 빠져나간 눈빛. 익숙한 얼굴인데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미 다 나온 거야. 여기 증거도 있잖아. 괜히 더 꼬이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해. 증거. 대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 4번으로 로그인된 회계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개의 허위 지출이 승인되는 장면이 캡처돼 있었습니다. 심장이 꽉 잡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저런 화면 본 적도 없어요. 제 책상에 누가 앉아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른 사람도 알아요? 대표의 물음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디야 그렇다 쳐도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리가 없으니까요.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당신이 범인입니다. 자진 퇴사 형식으로 정리하면 경찰 신고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대표님, 이 정도면 그냥 고소 들어가셔야죠. 그래야지. 회사 돈이 얼마인데. 그 자리에서 저는 해고 통보와 동시에 횡령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해주던 민지 언니가 조용히 고개를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짐을 싸서 회사 문 밖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제가 그랬대. 순해 보이더니 뒤로는 그랬구나.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야. 옆을 지나치다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던 익숙한 길. 늘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편의점에 들르던 길. 하지만 그날따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한순간에 너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회사에서 뭐 했냐?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오빠, 나 뉴스에 안 떠서 그렇지 동네에 소문 다 났어. 내 회사 사장님 여기 거래처 하는 사장들이랑 다 얽혀 있거든. 엄마 아는 사람까지 전화 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정말 안 했어. 오해야. 누가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나 믿어줘. 한참 침묵 끝에 오빠가 낮게 웃었습니다. 믿어달라. 서진아, 엄마 당뇨랑 합병증 때문에 치료비만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알아? 그런데 내일 때문에 후원 끊기고 엄마 보험 심사도 다시 들어가게 생겼어. 내일 때문이 아니야, 진짜야. 나 그냥 회계 보조였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뭐라 그럴까, 응. 우리 동생은 안 그럴래라고. 그 말로 내가 저지른 일 없어지냐? 오빠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로 지쳐있고 삶에 찌든 오빠의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당분간 아니 아예 집에서 나가 있어. 뭐? 너 여기 있으면 엄마까지 더 힘들어져. 지금도 쇼크 와서 링거 맞고 누워 계셔.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내가 오해받고 있다고 잠깐 오해라고. 근데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오빠. 당장 짐 챙겨. 오늘 안으로 나가. 전화를 끊자마자 오빠는 직접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짐가방을 꺼내 제 옷들을 휙휙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진짜 아니야. 나 그렇게 나쁜 짓 할 애 아니잖아, 알잖아. 나도 너 믿고 싶지, 이 멍청아. 근데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우리 동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현관 쪽에서 들리는 엄마의 희미한 기침소리. 저를 한번 보려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아픈 엄마의 뒷모습.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지금 이 집에 발붙이고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 오빠는 제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병원비 나가는 통장이랑 연결된 거지. 더 이상 내 명의로 돈 빠져나가는 거 있으면 안 돼. 혹시 모르니까 다 막을 거야. 이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와. 단, 내 이름이 깨끗해지면. 그 말은 위로였을까요? 선고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마이너스. 거리로 나온 그날 밤, 불 켜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보면 회사 동료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쏟아져 있었죠. 야, 서진이 진짜 그랬대? 헐 소름. 나랑도 야근 많이 했는데 그 시간에 그랬나? 이래서 사람 믿는 거 아니라니까. 민지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조용히 늘어날 뿐이었죠. 제가 언니라고 부르던 사람. 어려운 집안 형편도 알고 엄마 병원에 같이 간 적도 있고 야근 후 편의점 삼각김밥을 나눠 먹던 사람. 그 사람이 저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 이제 어디 가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누가 갑자기 다가와. 실은 숨겨둔 빌딩 한 채가 있다고 말해줄 리도 없었습니다. 실제 인생에는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이너스. 서진이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동네 우편집 배원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겐 우체통 할아버지로 불리던 분. 어릴 때부터 가끔 사탕을 주던 그 친절한 노인이었죠. 할아버지. 너 여기서 뭐하냐? 벌써 밤인데 집엔 안 들어가고. 하필 이런 꼴일 때 마주치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냥 좀 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천천히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며칠 전에 정리하다가 내 할머니 이름으로 된 걸 하나 발견했거든. 할머니요? 제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조용히. 할아버지는 낡은 회색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 할머니가 나한테 맡기고 갔던 거다. 혹시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손녀 서진이가 진짜 힘들어 보이는 날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말이야. 저한테요? 봉투 앞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녀 서진이에게. 정말 바닥을 쳤다고 느껴질 때 열어라. 정말 바닥을 치고 있던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기분이 되었습니다. 이거 언제 맡기신 거예요? 아주 오래됐지. 내가 아직 초등학생일 때던가. 난 솔직히 그냥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며칠 전 우체국 창고 정리하다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신기하지?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봉투가 내 인생을 바꿀지는 나도 모른다. 근데 내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뭐라도 있겠지. 할아버지는 또박또박 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제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부에 접힌 종이 여러 장, 그리고 이상하게 반짝이는 열쇠 하나. 가장 위에 있던 종이를 펼치자 굵고 익숙한 할머니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이걸 보고 있을 때의 내 얼굴을 상상하며 쓴다. 순간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이너스. 할머니의 편지는 길었습니다. 줄줄이 이어진 글 사이사이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 집 마당에서 놀던 이야기, 엄마가 어린 시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절대 말하지 않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엄만 사실 부잣집 딸로 태어났단다. 거기서부터 제 눈은 글자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큰 집, 하얀 대문,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늘어가는 그런 집. 내 외할아버지는 그 집의 운전기사였고 너희 엄마는 집안 식모였어. 하지만 그 집 아들이랑 사랑에 빠져버렸지 뭐냐. 처음엔 몰래 만나다가 결국 들켰고 부잣집에선 난리가 났단다. 우리 집안의 하녀가 무슨 염치냐고 너희 엄마를 끌어내어 쫓아냈지. 그때 내 엄마는 이미 널 가지고 있었어. 뱃속에 너를 안고 쫓겨나던 내 엄마는 나한테 와서 절대 이 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부탁하더구나. 저는 편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적 없는 이야기. 우리 엄마의 과거. 할머니의 침묵. 나는 그 집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 뱃속에 아이가 있다. 그 애만은 책임져 달라고. 근데 그 집 사람들은 돌아서 버렸단다. 단 한 사람을 빼고. 그 집의 둘째 아들. 내 엄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몰래 나한테 돈 봉투를 쥐어줬어. 이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진짜 힘들어질 때 써달라고. 그 돈으로 나는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지. 가게를 하며 겨우겨우 살았지만 그 집 아들은 가끔씩 몰래 와서 진짜 마음으로 우리를 걱정해주고 갔단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은 갑자기 이름을 바꾸고 TV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 아래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우그룹 회장 강도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청우그룹.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대기업. 어릴 때 드라마 스폰서 자막으로도 뉴스에서도 수도 없이 들어본 회사 이름. 그리고 그 회장 이름 강도현. 뉴스에서 경제면에 항상 나오던 얼굴. 맞다, 서진아. 그 사람이 내 외할아버지다. 편지를 읽던 제 손에서 종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 겹겹이 접힌 서류 뭉치가 흩어졌고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언장.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강도현은 생전에 하지 못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다하기 위해 본인의 비상장 지분 일부와 비밀 계좌를 외손녀 한서진에게 남긴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단 이 유언장은 서진이의 인생이 가장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시점, 오직 그때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그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편지 끝부분에서 할머니의 글씨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언젠가 누군가 내 삶을 짓밟으려 들 거다. 그게 돈 때문이든 신분 때문이든 질투 때문이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꼭 이 봉투를 찾아가라.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 거다.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 종이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이 봉투를 열고 있다면 정말로 제 인생이 바닥을 친 거겠죠.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손에 쥔 건 이 낡은 봉투 하나뿐. 그때 봉투 안에서 작은 열쇠가 달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오래된 은행 로고가 찍힌 명함 한 장. 청우은행 비밀금고 지점장 유재훈. 명함 뒷면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열쇠를 들고 이 사람을 찾아가라. 모든 건 거기에 있다. 저는 한참 동안 길가에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얼어붙을 것처럼 춥고 마음은 더 추웠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할머니 편지에 적혀 있던 청우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명함 속 주소와 은행 이름은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은행 안은 평범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는데 제 차례가 되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저 유재훈 지점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비밀금고 관련해서요. 직원은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고객 한 분이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중후한 머리를 가진 60대 남성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서진 씨 되시죠? 네, 어떻게 하세요? 이리로 와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요? 지점장은 은행 안쪽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언젠가 이 열쇠를 가진 손녀가 찾아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이군요. 그의 시선이 제 손에 쥔 작은 열쇠를 향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지점장은 묵묵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건 이 열쇠가 서진 씨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서류를 챙기더니 금고실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직원들 출입이 금지된 별도 공간. 금속문이 겹겹이 겹쳐진 그 통로는 마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 같았습니다. 마지막 방 안에 들어가자 작은 사물함 같은 금고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제게 번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외손녀 한서진에게만 열 권리가 있다고 남기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해외은행 계좌 서류, 대기업 비상장 주식 서류 복사본, 그리고 깨끗한 흰 봉투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흰 봉투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손녀에게. 편지를 꺼내 펼치자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 얼굴을 제대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 앞에서 내 엄마의 뒷모습만 멀리서 봤다. 그때 나는 비겁하게도 너희를 선택하지 못했다. 내가 가진 이름과 돈,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짓눌러버릴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늦게나마 내 삶이 진짜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손을 잡아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금고를 만들었다. 내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 내 개인 비상장 지분, 그리고 청우그룹 내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더러운 거래 내역들까지. 편지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서류들은 너에게 물려줄 유산임과 동시에 내가 어떤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너를 지켜줄 방패가 될 것이다. 돈은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진실은 끝내 남는다. 너를 가진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부디 이걸 쥔 손이 남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너의 외할아버지 강도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그게 지금 제 손 안에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가져도 되는 걸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갑자기 나타난 유언장과 비밀 계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저를 배신하고 회사에서 내쫓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지 언니.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 더 있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저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던 사람.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저를 바닥까지 떨어뜨려야 했던 사람.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최근에 큰일을 겪으셨습니까? 저는 짧게 하지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누명을 쓰고 잘린 이야기, 오빠에게조차 쫓겨난 이야기. 지점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대략 짐작이 가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 중 일부는 청우그룹 법무팀에도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건이 효력을 발생할 조건에 대해 그쪽에서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건이요? 제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라는 그 말. 네. 이 말은 곧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바닥까지 떨어지도록 만들면 상속이 발동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걸 막으려고 서진 씨 같은 존재가 세상에 나타나는 걸 누군가는 원치 않겠죠. 지분 구조가 바뀌고 경영권 다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제가 사회적으로 매장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횡령 누명, 집에서 쫓겨남, 주변 사람들에게서의 배척, 저를 바닥 아래로 더 깊이 떨어뜨리려고. 서진 씨. 지점장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인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손녀가 이 금고를 열게 되는 날, 그 아이가 이것 때문에 더 다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요. 지점장은 서랍에서 검은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청우그룹 쪽에서 이미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법무팀의 한 사람, 고인의 뜻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볼펜으로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도윤 변호사.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모두 말하세요. 당신이 뭣도 모른 채 이용당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도와야 하니까요. 마이너스. 며칠 뒤 저는 낯선 빌딩 12층 청우그룹 로고가 걸린 법률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혁대 하나도 비싸 보이는 사람들 틈에서 제가 입고 있는 낡은 패딩이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문을 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를 찾으세요? 이도윤 변호사님 뵈러 왔는데요. 은행에서 유재훈 지점장님 소개로 왔다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검정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키는 크고 얼굴선은 선이 또렷했지만 눈빛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맞으시죠? 이도윤입니다. 앉으세요. 그는 차분하게 물을 따라주고 제 앞에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상속건과 관련해서 오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누명, 민지 언니의 배신, 집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와 비밀금고, 외할아버지의 유언장. 이도윤 변호사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메모만 했습니다. 다 말하고 나자 목이 타들어갈 것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휴지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벗어나고 싶은데. 현실입니다, 서진 씨.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서진 씨가 이 유언장과 상속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이미 움직였어요. 획일적인 횡령 누명,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신뢰도 하락.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걸?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력한 인물이 하나 있죠. 그는 노트에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강주형 전무. 청우그룹 현 회장의 장남, 그리고 차기 후계자로 꼽히는 인물. 뉴스에서 얼굴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강도현 회장님의 유언장을 위험 요소로 봤습니다. 외손녀에게 지분이 넘어갈 경우 지분 구도가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혼자까지는 아니겠죠. 현장에서 실무를 할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의 시선이 잠깐 제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회사에서 서진 씨를 직접 쫓아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죠? 머릿속에 곧장 떠오르는 얼굴. 언니처럼 따르던 사람. 민지요. 그분 어떤 사람인가요? 처음엔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입사 초부터 이것저것 알려주고 엄마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커피도 사주고 가끔 제 통장에 오늘은 내가 쏜다며 밥값 보내주기도 했어요. 집안 환경은요? 글쎄요. 예전엔 본인이 월세 산다고 했는데 요즘은 갑자기 차도 새로 뽑고 명품 가방도 들고 다니고 친언니가 잘 나가는 쪽에 시집 갔다고 얼버무렸어요. 이도윤 변호사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그 언니가 청우그룹 쪽 사람이라는 말은 안 했나요?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 통화할 때 전무님 비서실 이런 말을 쓰던데 그냥 회사에서 배우는 거겠지 했죠. 그는 노트북을 켜더니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청우그룹 강주형 전무가 어떤 행사장에서 한 여자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사진 속 깔끔한 정장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여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지 언니. 공식 직함은 청우홀딩스 비서팀 과장. 실제 역할은 강주형 전무의 그림자이자 그가 더러운 일을 할 때 앞에 세우는 방패죠.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서진 씨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저였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뭘 원해서? 당신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위치였으니까요. 가난하고 사회적 보호망이 약하고 가족은 병원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외손녀의 존재를 언급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 정보가 이름 한서진 거주지 동 직업 중소기업 회계 보조 정도였으니까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회사에서 당한 일은 그냥 횡령 사건이 아니라 상속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죠. 회의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진 씨. 이도윤 변호사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질 건지 아니면 이 상속을 받아들고 당신 인생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맞설 건지. 정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힘도 없고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전부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고 뒤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게 꿈틀거렸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인께서 원하셨던 게 그겁니다. 외손녀가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것.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청우그룹 내부 비자금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고인의 금고에서 나온 것 중 일부는 이미 저희가 분석해 두었어요. 근데 그런 걸 저한테까지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자료의 법적 상속인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이 카드가 있어야만 당신을 건드린 사람들이 조심하게 됩니다.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마치 아주 뜨거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머무를 곳이 필요했던 저는 은행 지점장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해 한 달치 월세를 겨우 냈습니다. 낡았지만 지붕이 있는 방. 처음 들어가자마자 허탈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감사하다 해야 하나. 하지만 바닥에 이불을 펼치고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방만큼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할머니의 편지와 외할아버지의 유언장, 그리고 상속 관련 서류들을 정리한 파일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전 회사 출입증이 쓸쓸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출입증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CCTV, 회사 복도 천장에 달린 카메라들. 야근할 때마다 저거 진짜 돌아나? 하며 민지 언니와 같이 이야기하던 기억. 만약 누가 내 자리에 들어와 조작을 했다면 그 장면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도윤 변호사를 찾아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복도랑 사무실 천장에 CCTV 있었어요.
근데 경찰 조사 때 그 얘긴 아무도 안 했거든요. 이도윤 변호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CCTV 삭제는 법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짓입니다. 삭제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로그만 확보하면 역추적이 가능해요. 그는 바로 노트북을 열어 경찰청 사이트와 회사 이름을 이리저리 검색했습니다. 지금도 사건은 수사 중인 걸로 나오네요. 기소까지는 안 갔고 내부 합의 시도 중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합의요? 누가 누구랑요? 회사랑 당신이요. 당신이 연락을 안 받으니 수사가 멈춰 있는 상태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합의를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애초에 당신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CCTV 확보 시도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경찰 쪽에도 접촉하고 필요하다면 언론 쪽도 조심스럽게 움직이죠. 언론까지요? 네. 이 정도 지분 상속과 재벌가 내부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도 필요하고 당신의 명예 회복도 중요하니까요. 명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증거. 그게 꼭 필요했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뒤 이도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씨, CCTV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보는 게 좋겠네요. 법률 사무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노트북 화면에 재생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사건 터지기 하루 전날 밤 CCTV입니다. 당신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서 낡은 회사 복도가 나왔습니다. 시간 표시에는 밤 11시. 정말로 제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 뒤 제가 화장실 쪽으로 향하며 복도를 벗어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후 화면 안에는 정막만이 잠시 흐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내려섰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가벼운 코트에 회사 명찰. 민지 언니. 화면 속 민지는 주위를 살피며 복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제 의자에 앉아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USB. 모니터가 켜지고 낮은 빛이 그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무언가를 설치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간은 몇 분을 흘렀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까지 화면 속에는 오직 그녀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제 모습이 같은 복도 CCTV에 찍혔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전날 이미 이도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부 프로그램을 설치해 당신 아이디로 원격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회사 시스템 로그도 확인했어요. 당신이 집에 가 있는 시간에도 당신 아이디로 결제가 올라갔습니다. 그걸 언니가 직접 그녀 혼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죠.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당신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사라진다는 것.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이제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억울함을 풀 차례입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저는 오래간만에 편의점 앞이 아닌 은행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오빠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한서진. 너 지금 어디야? 화가 잔뜩 올라간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몰라서 물어. 경찰한테서 연락 왔다. 내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대.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왜 말 안 했어, 이 바보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나도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야. 반대편에서 오빠의 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오늘 병실에서 계속 울었어. TV에서 뉴스 보다가. 뉴스? 내 회사 CCTV 영상이랑 내 억울함 얘기가 짧게 나왔어. 기자는 그랬다더라. 또 하나의 재벌가 그림자라고. 그 말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공개됐구나. 근데 너 재벌가 상속 어쩌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오빠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와라. 엄마가 내 방 그대로 비워두고 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이거 끝까지 마무리하고. 무슨 말인데? 이렇게 된 거 나 망가뜨린 사람들 그냥 두고 보기 싫어. 오빠는 처음엔 말리려 했지만 결국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끝까지 하고 와라. 이번엔 내가 내 편 들어줄게. 그 말이 어쩌면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뒤 청우그룹 이사회 일정과 함께 비공개 가족회의가 열린다는 정보가 이도윤 변호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도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대놓고 초대장을 보내왔다고요? 네. 강주영 전무 측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외손녀 문제를 패멀리 이슈로 해결하자고요. 가족 문제요? 제가 그 집안에 껴있는 정도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를 겁니다. 회의실 안은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 긴 테이블, 벽에는 회장 사진과 수많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방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상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강주형 전무. 뉴스에서 본 것보다 실제 얼굴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쪽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찾으시던 바깥 손녀라는 친구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횡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께서 그런 애를 손녀라고 인정하셨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그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다. 운이 좋게도 아버지께서 남긴 문서 속 외손녀 상속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더군. 그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세련된 정장, 냉정한 눈빛. 그 순간 제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 언니. 민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진아.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긴 뭐야?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으니 서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는 거지. 강주형 전무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서진 양. 아버지의 유언장 중 외손녀 상속 조항을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 그는 도장을 찍으라고 표시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얻는지 알겠나? 당장 계좌로 10억을 넣어주지. 그리고 너에 대한 모든 횡령 관련 기록도 깨끗하게 지워주겠다. 새 이름으로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어.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서진아, 솔직히 생각해봐. 어차피 여기 들어와서 살 것도 아니잖아. 너 같은 애가 이 집안 식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뉴스에 한 번이라도 나가면 악플 천지일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엄마, 오빠까지 같이 욕먹을 거야. 그 말은 제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오빠, 엄마. 이미 병원비와 제 사건으로 지쳐있는 가족. 내가 이걸 계속 붙잡고 싸우다가 그들이 더 상처받는 건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하지. 그 순간 옆에서 이도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 법적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강 전무님.
강주영 전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님의 유언장을 조작하려는 시도, 상속 포기를 종용하며 금전 거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발언, 모두 불법입니다. 특히 과거 이 상속을 막기 위해 한서진 씨에게 횡령 누명을 씌운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건 협박에 가깝죠.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물론이죠. 그는 노트북을 꺼내 회사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민지가 제자리에서 USB를 꽂고 무언가를 설치하는 장면이 회의실 스크린에 크게 비쳤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사건 하루 전날 서진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당신이 그의 자리에서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USB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발견됐는지 아시죠? 이도윤 변호사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아이디로 원격으로 결제를 승인할 수 있게 만든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강주영 전무가 민지를 흘겨봤습니다. 이게 뭐야? 민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전 그저 시킨 대로. 입 다물어. 강주영 전무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들고 올 줄은 몰랐네. 그는 저를 향해 다시 몸을 기울였습니다. 좋다. 너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청우그룹 현 회장의 합법적 부인이자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사람. 그녀는 숨을 고르며 이도윤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도윤 씨, 방금 주주 대표 측에서 연락 왔어요. 주주 대표요? 아버님이 생전에 주주들에게 전달해 두신 문서가 있다더군요. 외손녀 상속을 막기 위한 시도는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그녀는 차갑게 강주영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호적에 올리지 못해도 피는 속일 수 없다더니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주영아. 강주영 전무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머니 전 단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버님 뜻을 짓밟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 회의 여기서 끝이다. 강주영, 넌 오늘부로 전무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책임질 각오를 해라. 회의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년 여성이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서진 양. 네. 나는 내 외할아버지. 법적 부인입니다. 당신에게 사과해야겠군요. 사과요? 우리가 너무 늦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 집안의 시선 때문에 끝내 당신을 데려오지 못했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두고 갔다는 걸 나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당신을 위한 금고, 유언장, 그리고 누군가가 외손녀를 건드리면 그건 곧 나를 건드리는 것이라는 메모까지. 저는 할머니의 편지 마지막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 이제서야 실감났습니다. 당신이 상속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 집안의 부끄러움을 드러내 주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요. 이제부턴 당신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이너스. 그 후 민지는 횡령 공모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청우그룹 측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녀는 결국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나도 살려고 그랬어.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말 내가 거리에서 떨고 있을 때 했어야지. 저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강주영 전무는 경영 비리 및 상속 방해 시도, 증거 인멸 혐의로 회사에서 물러났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재벌가 외손녀와 숨겨진 유언장, 그리고 횡령 누명에서 벗어난 서민 여성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용돌이에서 조금씩 한 발자국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몇 달 뒤 모든 소송이 정리되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제가 손에 쥐고 있던 건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돈과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청우그룹 주주로서의 지분, 외할아버지의 비밀 계좌 일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낸 여러 인연들. 하지만 저는 그중 절반 가까이를 한 가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를 병원에서 편안한 요양병실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마스크를 쓰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서진아. 엄마. 너 TV에서 봤어. 엄마가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 잘못한 건 나를 버리려 했던 그 사람들이지. 엄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만. 내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냥 우리 집에서는 조용히 살면 되는 줄 알았지. 이제 괜찮아. 엄마, 나 억울한 거 풀었어. 그리고 나 이제 우리 가족 지켜줄 힘도 생겼어. 엄마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사람, 너 외할아버지. 언젠가 내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는 내 업보이자 내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더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이제야 알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거. 마이너스. 그 후 저는 외할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기반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 법률 지식이 없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진실을 증명할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 이름은 할머니의 성을 따서 지었습니다. 박연희 재단. 할머니가 평생 구멍가게에서 사람들 물건 값을 깎아주며 어려운 사람은 좀 도와줘야지라고 말하던 그 마음을 내 삶으로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겨울 거리에서 떨던 그날의 저처럼 어디선가 누군가 나 하나쯤은 무너져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그리고 이 재단이 그 사람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마이너스. 가끔은 청우그룹 본사 근처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저 높은 빌딩, 유리창에 비친 하늘. 그걸 올려다보며 문득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있죠? 답은 돌아오지 않지만 어디선가 할머니 특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손녀 잘했네. 이제 너는 너 자신을 믿어도 된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참극이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돈도 지분도 아닌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외할아버지, 오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편에 서준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오늘도 저는 누군가의 사연을 듣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바닥 같아도 언젠가 당신에게도 비밀 상속장 같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종이 한 장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때까지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주고 있습니다.